안녕하십니까. 충택교회사 6번째 시간 제6장 두 외부 세력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동서교회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교, 어떤 문명도 고립되어 홀로 형성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럽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세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비잔틴 제국이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 두 세력은 중세 유럽의 지리적 경계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때론 충돌하고 때론 협력하고 공존하며 중세 유럽 문명을 형성해 왔습니다. 예컨대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남긴 로마법의 유산은 12세기 중세 유럽이 독자적으로 지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카를루스 마그누스는 무함마드가 만든 이슬람교와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대척점에 서며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이민족 이주자들과 그리스도교가 결합한 라틴 그리스도교 문명과 비잔틴 제국의 문명과 한 배를 탄 헬라어를 쓰는 동방 그리스도교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징, 동서방교회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방교회. 그 다음에 헬라어. 이건 게르만 문명, 또 그리스도교, 라틴어. 독자적 비잔틴 문명 형성. 앞으로 비잔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독자적 비잔틴 문명 형성. 동로마 제국은 흔히 비잔틴 제국으로 불립니다. 동로마 제국의 역사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경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어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당한 1453년까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비잔틴은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동일한 국가인데 비잔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정한 다음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비잔티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 비잔틴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동로마 제국의 역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1453년 멸망할 때까지의 약 한 1000년 동안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잔틴 사람들이 그래도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급진적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로마 제국은 라틴어권과의 접촉이 끊긴 헬라 문명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라틴권과의 접촉이 끊긴 상태에서 헬라어 문명권으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화 되어가던 때는 유럽 중세교회사의 첫 번째 시기인 암흑기와 대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초기 500년 동안 영토 확장에 이은 비잔틴 제국의 절정기는 서유럽보다 훨씬 빨리 다가왔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발전함에 따라 영토 내의 동로마 교회와의 관계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13번째 사도라 칭하였습니다. 그 후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와 다르게 황제가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황제는 신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자요, 로마 제국은 신국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사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황제가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황제 교황주의 시발점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비잔틴 문명이 생성된 시기는 6세기 내지 7세기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로 보고 있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동로마 제국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하여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제국의 새로운 변화와 적응에 정신적, 종교적 지주였습니다. 제국 내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한 칼게돈 공회는 그 결정과 무관하게 비잔틴 제국 내에서 칼게돈파, 비칼게돈파, 네스토리우스파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의 동방교회는 초대교회가 칼게돈 공회에서 정한 기독론을 따랐습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한 6세기에도 종교적 분열이 심하여 제국의 일치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의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잔존하였고, 시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등에는 단성론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통과 이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가장 큰 조력자인 황후 데오도라가 단성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황후는 제국 내에서 단성론파에 대한 박해를 막기 위하여 칼게돈파와 화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533년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제국 내에서 단성파 교리를 설파할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이런 시도는 실패하고 단성론자들은 제국 중심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때에 특히 그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유스티아누스, 티니아누스 황제. 정복 전쟁. 유스티아누스는 그대로 하나된 통일된 로마 제국을 회복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추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교로 통일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어떠한 종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 통일된 로마 제국을 꿈꿨다는 것이죠. 추구했다는 것이죠.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에스파냐, 갈리아 등 게르만 민족 이동으로 멸망한 서로마 제국은 동로마 편에서 되찾아야 할 옛 영토였지만 황제에게 서로마 정복은 종교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면서 그 빼앗긴 영토들을 회복하는 것도 어떤 영토적인 어떤 회복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 종교적 목적도 거기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칼게돈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리와 신학이 제국 전체에 확산되기를 원했습니다. 옛 소로마 제국 내에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아리우스파를 몰아내는 것도 유스티아누스 서방 정벌을 꿈꾼 주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이끄는 원정대는 533년 북아프리카 원정을 시작으로 20여 년에 걸쳐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정복전쟁을 감행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매우 성공을 거두는 듯했으나 승리는 영속적이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원정으로 비잔틴의 군사 자원과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든 종교적 열망이었던 그리스도교 제국을 통일을 하려는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어진 원정으로 인해서 비잔틴의 군사 자원과 식량이 고갈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태가 왔고 결국 그 티니아누스 황제의 그 서로마 정복 전쟁은 꿈은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지 3년이 못 되어 랑고바르드족에게 넘어갔고요.
재정복 전쟁의 실패로 비잔틴 제국과 서로마 지역은 완전히 분리되었고 각각 상호 이질적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빼앗겼던 그 게르만들에게 빼앗긴 어떤 제국의 영토를 회복해서 거기서 그리스도교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통일된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는, 회복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좌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스티아누스 법전 편찬. 이 아주 유스티아누스의 서로마 영토 회복에 종교적 목적이 담겨있던 것만큼 그의 법률 집대성 시도 역시 그리스도교 세계를 하나의 법률로 다스리고자 하는 종교적 열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 로마가 남긴 이교 문명을 넘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교 토대의 제국 질서를 재편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존의 로마법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적용하여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6세기 비잔틴 제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실제 제국 내 다수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고 7세기 초반부터는 제국의 공식 언어가 헬라어로 바뀌게 됩니다. 유스티아누스가 라틴어를 사용한 마지막 황제였다는 사실은 라틴어 중심의 로마 제국이 헬라어 기반의 비잔틴 제국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스티아누스 법전은 라틴어에서 곧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로마법 편찬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은 그리스도교 윤리와 로마법 사상의 통합이었다. 보시죠. 자, 여기에는 로마법 정신 플러스 그리스도교 정신을 녹여서 이렇게 잘 녹여서 하나의 법전을 만드는데 그 목적과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법전 편찬 위원회는 체계적으로 법률을 정비하여 534년 마침내 4652개의 조항을 담은 법전 초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법전은 비잔틴 제국이 유럽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법전은 교회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 행정과 교회에 부여된 특권, 성직자와 수도원 생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전은 그리스도교 윤리를 제국 통치에 담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형제도를 규제하였고 노예 지위 향상을 꾀해 노예에서 해방될 방편을 마련하였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도 언급하였습니다. 여성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친권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스티아누스의 법전 편찬으로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도교의 이념을 통해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통치 이념이 개인 윤리와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통치 이념이 개인 윤리와 사적 삶에 적용되어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카발란과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종교적 열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성당이었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 재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어떤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교적 열정은 바로 이 소피아 성당의 재건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전제 정치의 전통이 생기기 전 오늘날 정당에 해당하는 당파에 의한 자유시민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은 원래 왕들이 다스리는 전제 정치가 아니라 오늘날 정당에 해당하는 당파의 자유시민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황제가 된 유스티아누스는 서방 원정을 기획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양분되지 않는 강력한 전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회복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두 당파가 나뉘어 있으면 찬반이 엇갈려서 이게 황제가 추구하는 전쟁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두 당파에 의한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전제 정치, 전제 군주 정치를 추구했다, 획책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꿈은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청색당과 녹색당 지지자 모두의 반발을 샀습니다. 532년 1월 발생한 미카발라는 전제정을 추구하는 황제와 시민 정치를 지키려는 대중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주장에서 니카라고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켰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이때 소피아 성당도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니카발라는 동로마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잔틴 제국이 로마 전통과 완전히 결별하고 황제 교황주의라는 전제 군주정으로 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열었습니다. 그 결과 비잔틴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체계와 문명이 탄생하였습니다. 황제는 신으로부터 제국의 통치권을 받았음을 선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폭도들이 불지른 하기야 소피아 성당 재건은 비잔틴 제국 창건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고요. 높이 50m, 폭 30m가 넘는 이 거대한 성당은 유스티아누스의 동료로 불과 5년 10개월 만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 웅장한 성당이 러시아가 종교회를 국교로 정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잔틴과 이슬람의 조우.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서방 정벌은 실패하게 됩니다. 랑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차지하자 비잔틴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럽 지역은 동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위치한 라벤나가 유일했습니다. 동로마 제국 권력은 지리적으로 로마에서 멀어졌을 뿐 아니라 고대 로마 정치의 구조와도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제국의 비잔틴화는 사실 의도치 않은 결과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소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국 영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는 유일신 알리를 따르는 엄격한 일신교를 40세에 창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기간에 정치적, 종교적 추종자들을 확보했고요. 종교, 사회, 정치 등 여러 면에서 분란을 겪던 페르시아 제국과 비잔틴 제국 내 여러 지역이 무슬림 세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우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이집트도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최대 성지인 예루살렘은 638년 함락되었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아랍인들 앞에 비잔틴 제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슬림의 소지는 아프리카 카르타고를 넘어 대서양까지 이어졌는데요. 무어족으로 불리는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 무슬림들은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했고 서고토족 수도인 톨레도가 함락되고 코르도바도 무너졌습니다. 피레네 산맥 이남 전역이 무슬림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끝모를 이슬람의 확장은 프랑크 왕국의 카룰루스 마르텔루스가 732년 프루프아티의 전투에서 무슬림 군대를 격퇴하면서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피레네 산맥은 중세 가톨릭 유럽과 무슬림 세계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세 유럽은 두 개의 거대 세력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를 두고 비잔틴 그리스도교와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슬람과 만난 것이었습니다. 유럽, 비잔틴, 교회와 또 이슬람 만났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동서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중세 초 교황이 유럽의 정치 지형을 이끌었다면 그에 맞선 동로마의 정치 지도자는 동로마 황제였습니다. 중세 초 초기 정치를 로마 교황이 지배. 그 다음에
동로마. 응? 지도자는 황제라는 것입니다. 자, 교황은, 여기서 교황은 로마 교황을 말하는 겁니다. 교황은 5대 총대교구 중 하나인 로마 주교로서 동로마 지역의 다른 4개 총대교구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과 동등한 지위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총대 주교가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5개가 있죠? 5개. 그런데 이 서로 동등한 위치 있는데 동등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다만 로마의 상징성과 라틴 지역의 유일한 총대교구란 점에서 서방교의 대표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동로마의 교황이 이 나머지 총대주교보다 우월성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내가 더 수위다, 수위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위. 수위성.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는 것은 제국이 천연 요새인 수도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축소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가 건설한 찬란한 도시 문명은 전염병과 지진 등을 겪으면서 서서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페르시아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영토를 넓혀갔고 이슬람은 동로마 제국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한때 거대했던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으로 축소된 제국의 삶에 적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비잔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은 교회였습니다. 축소되고 위축되어 갔는데 이때의 정부 역할을 한 기관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공공활동을 촉진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위축된 교회 공립학교의 기능도 교회가 흡수하였고 제국의 기능이 위축된 상황에서 비잔틴 교회는 병원과 구호기관 등 자선기관들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해서 학교라든지 사회기관이라든지 복지기관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서방 지역은 서로마 멸망 이후 교황이 패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으나 동방 지역은 여전히 황제가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에서 교황의 상대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습니다.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비잔틴 황제와 로마 교황이라는 두 세력과 버거운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이 세 축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자, 대주교는 로마 교황과 또 황제.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버거운 그런 힘겨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동서교회의 갈등은 이렇게 비잔틴 교회의 황제와 교황과의 갈등이 한 축이 되었다. 이렇게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교황과의 갈등이 또 다른 한 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갈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둘이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잔틴 총대주교와 로마 교황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갈등이 있었고, 로마 교황과 동로마 황제 사이에도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서교회 분열에 이른 두 핵심 쟁점인 성상 파괴 논쟁과 필리오케 논쟁에 이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상 파괴 논쟁과 보편적 제국 이념 상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를 떠올릴 때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성화상입니다. 성화상은 뭐냐면 그리스도, 마리아 혹은 성인들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예술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동서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이 성화상 논쟁이 뭐냐면, 성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 성인들에 대한 그림 또는 조각을 말하는데요. 이 성화상의 목적은 뭐냐면 대중들의 신앙 고취에 있었습니다. 자, 고취하고 교육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692년 비잔틴 유스티아누스 2세가 소집한 투룰로 공의회는 진리의 그림자요 상징으로서 성화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화상 자체가 숭배 대상이 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에서는 어떤 것을 인정했냐면 그냥 상징이다, 상징물이다. 그 우상이 아니고 상징물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 성화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실제 대중들에게 있어서 성화상은 주술적 믿음을 투영했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보면 천주교에서 지금도 보면 뭐 저기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숭배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상이나 그래도 이 얼굴이 주제된 화폐는 이슬람이나 유대 세계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상이 비잔틴,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이슬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역교회.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들은 구약의 십계명,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성화상을 우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두세계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 성화상을 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상을 둘러싼 갈등은 제국 내에서도 터져나오게 됩니다. 유럽과 가까운 교회는 성화상에 우호적이었지만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은 거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성화상을 옹호하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 반대했습니다. 성화상을 둘러싼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730년 비잔틴 황제 레오 3세는 교회에 성상 및 화상을 금지하는 성상 파괴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서방교회 그레고리우스 2세도 이 정책에 크게 반발하여 이탈리아 총독부가 있는 라벤나에서 반황제 시위를 부추겼습니다.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5세는 성화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754년 히에리아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황제의 성상 파괴 정책을 지지하고 예배의식이나 사적인 종교 활동에서 성화상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있던 성화상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성화상 금지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경계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또 황제의 권력과 교회가 겪은 갈등의 표출이기도 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5세의 성상 금지 조치는 교회와 수도의 폐쇄, 재산 몰수로 이어졌고 동방교회와 수도사들이 비잔틴 황제에 반발하여 로마 교황과 제휴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2세는 황제에게 성화상 파괴를 중지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문제에 대하여 황제가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황제는 성화상 파괴 명령, 교황은 허용해라, 파괴 중지하라. 결국 성화상 인정하라는 거죠.
초기 비잔틴 황제가 동방교회 및 수도회와 겪었던 성상 파괴 논쟁의 대립구도가 다시 교황과 비잔틴 황제의 갈등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 비잔틴 제국 내의 논쟁. 이 첫 번째 성상 파괴령은 비잔틴 황제 레오 4세의 황후 아테네 이리니의 기획으로 초래됩니다. 이리니는 교황 하드리아누스 1세와 협의하여 787년 제2차 니케 공의회 개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공의회는 성상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리니를 비롯한 성상 옹호론자의 통치 시기에 제국 정부는 군사 원정에서 이어서 패함으로 반대파들에게 성상 숭배로 인하여 신의 진노를 불러왔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15년 제2차 성상 파괴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상 숭배로 인해서 전쟁이 졌다. 그렇게 이제 반대파에서 요구를 하니까 다시 성상 파괴령이 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상 파괴령은 황후 데오도라에 의해 843년에 철회되었습니다. 이 성화상 논쟁은 비잔틴 황제와 로마 교황과의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켜 동서방의 독자적 세력화했다는 점에서 잠재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필리오케 논쟁과 포티우스, 필리오케 논쟁,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리시킨 결정적 신학적 논쟁은 필리오케 논쟁이었습니다. 필리오케는 라틴어로 뭐와 성자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뭐뭐와 성자를 포함시켜 동서방 교회가 분열되는 논쟁을 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 어떤 역사적 저기를 보면 아리우스파는 성자와 성부의 동등함을 부정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니케아 신경은 니케아 신경에 보면 성령은 성부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표현대로 하면은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본성을 지녔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져왔냐면은
성부에게서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지 않다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이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바란다. 요걸 또 첨가했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성령은 성부에게서 또 바란다 그랬던 것을 여기다가 성자로부터 첨가했다는 겁니다. 아리우스파가 세력을 떨치던 에스파냐에서는 이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39년에 열린 3차 톨레도 공의에서는 공식적으로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필리오케를 덧붙이게 됩니다. 서방 라틴교에서 이 필리오케를 삽입하면서 동방교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필리오케 논쟁으로 11세기에 다시 동서방교회는 분열되었고, 분열은 교리를 매개로 한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쌍방의 파문, 동서교회 분열. 빌란틴 지역에 시작된 성서 파괴령과 서방에서 촉발한 필리오케의 논쟁은 헬라 문화권과 라틴어 문화권으로 나뉜 동서방교의 차이를 확인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여타의 교리 논쟁도 한몫하게 되는데요. 동서방교회는 보편교회라기보다는 세력 확장을 꿈꾸는 경쟁자였습니다. 보편교회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주장하는 로마 교황에 대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는 모든 교회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맞서게 됩니다. 로마 교황과 로마 교황의 수의원 주장. 그러나 콘스탄틴은 모든 총대 조교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알력이 있는 거죠. 누가 높으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1504년에 발생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케롤라리우스와 로마 교황 레오 9세와의 갈등 속에 발전하였습니다. 케롤라리우스는 일련의 신앙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논쟁은 필리오케를 비롯하여 무교병 사용, 성직자의 결혼 금지 등이었습니다. 총대주교는 교황에게 문제제기를 담은 서한을 발송한 뒤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라틴 교회와 수도원을 폐쇄해버립니다. 이에 교황은 로마 교회 수익군을 재천명하고 1054년 쌍방 간의 서로를 파문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파문 사건을 동서방교회 분열로 규정합니다. 동서교회 분열은 동로마와 유럽이 각각의 독자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흐름의 결과였습니다. 유럽 형성이 외적 토대가 됩니다.
비잔틴 제국은 동서방 무역로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헬라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고전 작품들과 학문의 성과를 보존했고요.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로마 문명, 이슬람 문명 등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비잔틴 정교의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엄청난 기세와 속도로 세력을 얻으며 지리적, 문명적 경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이 두 세력은 유럽 문명과 물리적 충돌을 겪으며 갈등하기도 했지만 유럽이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